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이고요. 여러분은 한 주를 시작하게 하는, 한 주를 지탱하게 하는 힘,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 간에 또 갈등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 갈등은 왜 생기는지, 어떤 건지 오늘 법률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무척 춥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하늘 표정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해안 등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1월입니다. 11월 네. 9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큰일 났어요. 자꾸 왔다 갔다. 지난 주말에도 저 산에 갔다 왔는데 네. 산 밑에 쪽에는 단풍이 너무 곱고요. 위로 가니까 만춥니다. 낙엽이 그냥 확 떨어져 있어요. 가는 가을이 아까우신 분들은 요 단풍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 놓치기 아까운데 온 도시가 꽃으로 덮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인데. 네. 순천 여행 멋지죠? 그렇죠. 저희 순천 갔었잖아요. 갔었죠. 네, 행복한 아침에서도 순천에서 아침 생방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이 도시 순천에서는 또 아주 특별한 보물도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보물이 무엇인지 함께 가볼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이맘때면 가을바람 타고 꽃향기로 물든다는 전라남도 순천. 그런데 이 도심 쪽 순천 지역 나가면은 도시가 그냥 정원이에요. 예? 도시 전체가 정원.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도시 전체를 무대로 펼쳐진 지상 최대 정원의 정체. 동네 정원사입니다. 요 앞에 사모님도 받았고 다 정원사 교육 받았어요. 형형색색 꽃들 사이 숨겨진 정원도시 순천의 진짜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한민국의 보물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간직한 전라남도 순천시. 하지만 순천의 보물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을 빼놓을 수 없죠. 제1호 국가정원인 만큼 드넓은 정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무르익은 가을 풍경에 인증샷을 남기는 한 커플. 신혼여행으로 신혼여행을 네, 들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딱 꾸며진 정원? 이런 게 딱 펼쳐져가지고 역시 국가 스케일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혼부부의 사랑을 한층 더 꽃피우게 하는 정원의 힘.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세계 각국의 꽃과 정원을 만끽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그때 알겠어. 남다른 모습으로 제작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남자. 정원이 여기 말고도 여기는 엄청 큰 데인데 카메라까지 있는 걸 보니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가면은 다 있어. 깜짝. 나 오늘 비행기 타고 갔어. 안녕하세요. 왔다.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그래서 저 카메라가 있구나. 네. 서울에서 왔는데 여기서 찍고 여기는 국가 정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국가별로 있는 꽃을 다 구경하고 정원 한 바퀴 돌고. 그런데 여기 말고도 순천은 도시가 그냥 정원이에요. 예? 도시 전체가 정원. 도시 전체가 정원이다?
순천만 정원에서 벗어나 도심을 천천히 살펴보니 진짜 골목 곳곳에 만들어진 정원들. 심지어 정원을 만드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우리 동네 정원에 지금 햇빛이 뜨거워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 아버지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마을 정원입니다. 뭐 하시는 분? 아, 동네 정원사입니다. 정원사요? 우리 마을은 저 정원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정원사 교육을 받아서 다 각자가 정원사라는 자부심으로 이렇게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사모님도 받았고 다 정원사 교육 받았어요. 비가 와갖고 그때 며칠 날인가 비를 맞고 했어요. 아, 비 맞고? 네, 비 맞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분들끼리? 같이 여러분이 같이 했었어. 분명 순천의 숨은 정원을 찾아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보를 받고 나선 길. 잠시 후 목적지가 아니 있습니다. 여기 다 왔네. 안내를 종료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왔는데 보이는 건 건물뿐. 아이 도대체 저물이 어디 있다는 것이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정원사분 아, 예, 제가 정원. 여기 정원 맞아요? 일단 2층에 정원이 있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 보는데요. 음악 들으시면서 하시는구나. 네, 사는 도심 속에 살면서 힐링하고 사는 것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테라스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도심 정원.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 그러죠. 여기 철쭉나무, 예. 여기 솔나무. 이야, 그야말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축소해 놓은 듯한 남다른 스케일. 따로 배우신 게 있으세요? 아니, 우리 그 정원, 우리 순천에 그런 거, 그렇게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쓸모없이 그냥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도심 속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렇게 힐링하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이 정원이라는 것이 크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 살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면은 사는 모습이 더 그렇게 힐링되지 않겠느냐. 저 이렇게 봅니다. 치열한 도심 생활 속 행복을 찾아준다는 첫 번째 정원 확인. 분명 순천의 숨은 정원을 찾아라. 두 번째 정원을 찾아 떠나봅니다. 골목 한편 부지런히 물을 주고 있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정원이에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정원 손질로 해소한다는 젊은이들. 이 은행나무를 토대로 좀 가을을 은행나무구나. 붙잡는다는 컨셉입니다. 좀 감성적이시네요. 네, 시도 많이 쓰고, 아, 시를 써요? 네, 시도 쓰고 여기서 쓰는 걸 좋아해서 네. 시 한 편. 네, 시 한 편 읊어주시나요? 시 한 편이요? 골목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가을날의 신앙송 한번 들어볼까요? 산란이는 바람에 주름진 대지 사이는 어느새 노랗게 물결졌네. 얼룩진 날개를 퍼덕이는 나비는 사각에 있는 내 발걸음에 맞춰 춤을 추고 춤선 따라 쫓는 내 시선 위에 파란 하늘 그리고 은행나무. 아, 가을이구나. 좋아, 아주 좋아. 정원이 선산 가을날의 정취. 순천시 저전동에 위치한 시민의 정원 1호를 포함해서 한 100여 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민 모두가 대부분의 정원사 교육을 받고 있고 도심의 곳곳에 조그만 짜투리탕에도 모두 정원을 만들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멀리 가지 않더라도 방만 나서도 꽃과 나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한평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분명 순천의 숨은 정원을 찾아라. 세 번째 정원을 찾아 떠나봅니다. 시작부터 흥겨운 노랫소리로 발길을 사로잡는 마지막 정원. 쿵짝쿵짝짝짝짝 밟아쳐 따라가 보니 여기는 음악이 세계 공용어인데 왜 얘네들은 지금 트로트를 들으면서 사는 거네요? 원래 상추라든지 돼지도요. 네. 음악 들어주면요. 네. 육질이 좋아지고 네. 파릇파릇하니 맛이 좋아지거든요.
보는 이의 행복은 기본. 꽃들의 행복을 위해 정원에서 흥겨운 음악을 튼다는데요. 202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맞아 이렇듯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도시를 꾸미고 있답니다. 다니면서 항상 감동받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잘 깎아서 하단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늘 이렇게 마음도 즐겁고 힐링이 되고 네, 감사했어요. 지나가면서 커피라도 한 잔씩 주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정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해하고 정원의 도시에 맞는 이런 정원이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행복한 정원이 반기는 꽃의 도시 순천에서 가을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순천 여행, 순천만 정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천 전체가 정원이네요.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계셨어요. 네, 너무 예뻤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것이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는 시기인데 그동안에는 참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것이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보기 굉장히 힘들었던 도심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나보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언제부턴가 얼굴 보기 힘들어진 귀하디 귀한 몸 연어.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볼 수 있었던 연어가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목격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연어다! 다른 물고기 사이에서도 유독 큰 몸집 자랑하는 연어. 드디어 우리 품에 돌아온 걸까요? 연어의 귀한. 지난달 연어가 발견됐다는 부산 낙동강 하구뚝 상류. 지금도 이곳에 연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연어가 출몰한다 해가지고요 찾아갔거든요. 이 낙동강에는 원래 연어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연어가 알을 놓으러 올랐어요. 자취를 감췄던 연어가 정말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낙동강 일대에서 연어 지어를 여러 차례 방류했지만 이렇게 돌아온 건 기적과도 같다는데요. 그런데 그 치어는 그동안 어디에 가 있었던 걸까요? 연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산란을 민물에서 하고 치어는 다시 3, 4월 달에 바다로 나가서 3, 4년 후에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습성을 가진 어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도 같이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구경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라고 했던가요? 돌아온 연어를 보여주고 싶은 어민들. 연어가 발견됐다는 그곳으로 향하는데요. 하얀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나갑니다. 어딨니? 연어야! 저기가 바로 우리 생치망 지난 데 포인트입니다. 저기가. 포인트 저기가? 예, 포인트입니다. 어디 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다 왔어요. 예. 연어가 발견된 지점에 3일 전 그물을 설치해놨다는데요. 과연 연어가 있을지 주변을 살피는 어민에게서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연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봐야 안 되겠어요. 물속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함에 미끄러지기까지. 그물 안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나 본데요. 과연 그물에 팔딱팔딱 힘센 물고기가 한가득. 그 양의 그물을 끌어올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연어가 있다는 걸까요? 유독 큰 몸집을 자랑하는 이 물고기가 설마? 또 큰 게 연어예요? 예, 저 큰 게 연어입니다. 이 정도면 한 2kg, 한 500 정도 나갑니다. 뭐 얼척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팔뚝만한 크기를 자랑하는 연어. 와, 힘도 그냥 천하장사구만요. 자취를 감췄던 연어가 실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어민들 한결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연어가 낙동강에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낙동강 연어도 이제 많이 오기 생겼어요. 이제 수십 년을 낙동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어민들에게 연어의 등장은 신기하면서도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근데 뭔 일이요? 연어를 놓아줬어요? 알을 싸가 부화를 해가 연어가 더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먹이가 돼가 우리는 잡질 안 하고 또런 걸 그대로 다 살려보냅니다. 연어가 한 번에 산란하는 날은 약 3,000개. 부한치어는 바다로 내려가 성장하지만 성어로 돌아오는 건 극소수라고요. 자취를 감췄던 연어가 다시 돌아온 건 어떤 의미일까요? 3, 4년 전에 연어를 방류했을 때 그 당시에 하천 환경이라든지 바다 연안 환경이 치어들이 살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 예전보다는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그 생태가 살아났다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회복을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는 어민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머님께 참 반갑고 뭐 또 어민의 앞으로 이제 이게 커가지고 많이 잡히면은 어민의 소득도 되고 하니까 우리는 즐겁죠. 거센 강물을 거슬러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힘찬 몸짓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연어가 돌아온다는 건 우리 생태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니까 그만큼 아주 희소식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또 보니까 반갑기도 하네요. 그러네. 그 힘이 대단하네. 오늘 또 이렇게 놓아주시는 어부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 연어 보니까 네. 좀 미안하게 한데 주말에 그 해물탕을 해 먹었어요. 연어 미안합니다. 이게. 아 근데 추우니까 하나 이거 전복 넣고 막 이렇게 대안 넣고 좋죠. 했더니 아유 좋더라고요. 그래, 연어는 안 들어갔잖아. 연어는 안 들어갔습니다. 연어는 해를 먹어야지. 알았어요. 황규라 기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보니까 낙엽 떨어지는 속도가 극적 빨라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 이제 대공원 가서 좀 한 바퀴 좀 돌고 왔습니다. 대공원에서 네. 혼자? 예, 혼자 돌았죠. 좀 같이 좀 가요. 여자랑 같이 가요. 네, 오수진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주말 동안 혼자 아이를 봤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네. 3살짜리 둘째가 식탁에서 막 춤을 추다가 물을 엎질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나와보니까 엎질러져 있었고 네. 근데 6살짜리 첫째가 막 수건을 가져와가지고 아유, 이뻐. 둘째한테 세아야 맨날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가 치워주시니까 이거 이렇게 힘든지 몰랐지? 이러면서 그걸 계속 이런 거예요. 다 컸네, 다 컸어. 정말 그 조그만 아이들한테도 참 배울 게 그러네요. 많고 제가 참 힐링되는 주말이었습니다. 예. 근데 세아는 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것도 식탁 위에서 그게 궁금하네. 신난 거지. 네. 박영주 변호사는 어떠세요? 네, 저도 추워서 요즘에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데 좀 취미가 생겨서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집에서 편히 쉬다 왔습니다. 이게 너무 자유롭다. 우아하네요. 되게 부러워요. 알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 텐데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법률 얘기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인데요. 인천에서 한 남성이 병원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사망하기 전에 경찰에 한 통의 전화 신고가 있었는데 내가 그 남성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였지 궁금한데. 네. 그랬군요. 근데 남성이 사망한 걸 알고 네.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봐. 일면식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자수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숨진 남성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들을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라도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황규라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자정에요. 이 76세 어머니가 50대의 아들을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아들은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요.
자수한 노모는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왜 그랬을까? 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네, 이제 노모는요, 평소 아들이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둘 간에 좀 갈등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매일 술만 먹는 아들이 희망도 없고 불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지난 3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니까 뭐 어떻게 실형을 선고받았겠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 3일 날 인천지법은요, 이 선고 공판에서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70대 노모에게요,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니 자백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됐어요? 네. 왜 그렇지? 예, 이제 검찰은요, 지난달 20일에 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요, 고령의 노모가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들어서 이제 징역 20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노모가 범행을 자백했고 네. 검찰도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은 무죄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의외인데요? 예, 이게 재판부에서 원래 당초 27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예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의아한데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70대의 노모가 100kg이 넘는 그래도 육중한 아들을 살해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정되었던 선고기를 일주일 연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100kg 넘는 아들을 그것도 노모가 살해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지난 10월에 열렸던 법정 검증에서 당시 노모는 본인이 수건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수건이 가로 40cm, 세로 70cm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이 수건으로 목을 조르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을 조를 때는 노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노끈에 비해서 두껍기 때문에 이 수건의 살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됐던 아니, 또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 그러네요. 의문이 좀 생기는데 이 밖에도 더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노모와 최후 진술에서 술만 마시고 희망도 없고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요. 재판부는 노모의 이런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일단은 법정에서 이런 검증에 실패한 것에도 의문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럼 무죄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추정이 되고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모가 혹시나 다른 가족을 보호할 명분으로 이제 그렇게 자백을 허위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살해 경위를 보면은 이 동기가 뭔지 모르겠다. 정확한 살해의 동기가 있어야 이제 그것이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노모가 아들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동기가 부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제3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노모하고 아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경찰에 따르면 50대 아들이 숨졌을 당시에 집 안에는 그 노모의 딸도 함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재판부는 딸이 숨진 아들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설 때까지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딸은 오빠가 죽고 싶어서 저항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근데 사실 노모는 본인이 아들을 살해했다라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백을 했잖아요. 재판부는 이 자백 자체가 거짓일 것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완벽하게 거짓이라고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것도 또 이제 허위라고 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판 단계에서부터 노모의 진술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2차례나 심리기일을 따로 지정할 정도로 이 자백에 대한 진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예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이 노모가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뭔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야지만 이 노모의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항소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서는 검찰에서 내부 회의를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항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을 하는 범인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풀어주기에는 검찰 입장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항소를 해서 어머니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면서 혹시나 제3의 다른 범인이 있지 않을지 좀 수사를 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 네네. 검찰에 항소하고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로 법률 중심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램? 네, 오늘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죠. 네. 내놔. 내공 내놔. 가족끼리 왜 이래? 뭐 가족끼리 왜 이래? 예, 네. 가족 간 재산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남편이 받은 이것에 기여한 아내입니다. 남편이 받은 재산. 그죠, 재산, 뭐, 유산, 상속받은 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상속재산. 아닙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네, 뭐 아닙니다. 땅이나 집 이런 건가? 네. 볼까요? 남편이 받은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아내. 부동산을 유지하는 거. 네네.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남편은 효자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따뜻한 남자라면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 애가 서쪽에서 웬일이야? 명품백을 나한테. 웬일이야? 자기 사랑해. 아니 이걸 왜 이걸 당신이 가지고 있어? 이거 우리 엄마 줄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당신이 들고 이렇게 되나 이거? 자기 나랑 결혼했어. 어머님이랑 결혼했어. 내 생일엔 그 흔한 케이크 하나 안 사주고 어머니한테는 몇백짜리 명품 가방 선물해주고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당신한테는 내가 매달 꼬박꼬박 주잖아. 생활비 내가 꼬박꼬박 주고 있잖아. 꼬박꼬박 주지. 생활비 월급에 80% 어머니 갖다 주고 꼬박꼬박 20% 내가 쓰지. 그래. 큰 소리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있어 진짜. 내가 그래 갖다 주는 게 어디야? 아꼈어. 잘났어. 살아보니 남편은 그냥 효자일 뿐. 가정엔 관심도 없는 불량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현장을 들켰으면 꼬리라도 내리던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맡기고서 말이죠. 그리고 가뭄에 콩나듯 집에 와서 걸핏하며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혼하자.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왜? 내가 왜 여기서 나가? 내가 왜 여기서 나가? 그 유명한 노래를. 이거 우리 엄마 집이야. 당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혼한다고 이거 건들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 알았어? 나쁜 남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자신의 어머니가 준 집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습니다. 노래가 또 그렇게 되나요? 내가 왜 여기서 나가? 내가 왜 여기서 나가? 뒷목 잡는 거죠.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네, 첫 번째 사연은요. 21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요. 어머니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효자였지만 아내와 가정에는 정말 소홀했는데요. 네. 혼인 기간 중에 수입은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아내는 용돈을 받아서 근근하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이 남편이요. 아내 몰래 외도까지 하게 되는데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네. 그 현장을 아내에게 결국 발각되게 되고 만 겁니다. 이후에 남편은요.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나 잇따른 협의 없이 자신의 어머니까지 아내에게 맡기고 홀로 다른 지방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어.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집으로 들어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혼하든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보통은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요, 이 상황을 회피하듯이 지방으로 훌쩍 가버렸고요. 결국 생계가 급급했던 아내는 이 미용사로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과 어머니까지 홀로 부양을 해왔던 겁니다. 너무하다 진짜. 남편이 아내한테 폭력까지 휘둘렀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에 있다가 집으로 온 거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어머니가 집에 계시기 때문에 가끔씩 이 남편이 찾아왔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을 정말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견디지 못한 아내는요, 네.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이 아내와 시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이 남편의 명의로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소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 측은요, 이 주택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네. 자, 이거 OX로 한번 보죠. 네. 남편이 외도에 폭력까지 휘둘렀어요. 참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의 분할, 재산 분할 청구 소송까지 냈는데, 글쎄,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소유라고 이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어떡합니까? 그럼 이 주택에 관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전 O. 있을 거는 같아요. 이거는 받아야죠. 근데 그게 관건일 것 같아. 네. 이게 그냥 어머니 소유고 명의도 어머니면 못 받아. 근데 아까 황규락 기자 그랬잖아요. 명의는 아들 명이라고. 맞아요. 명의가 아들 명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아니 명의가 아들 명인데 뭐 그러면은 그 법에서는 소유로 보는 거지. 명의가 아들 건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나눠야죠. 그러면 나누죠. 그럼 나누어야 되는 근데 거죠. 명의와 소유가 시어머니 거였으면 못 나누지. 그렇지 않나? 그럼 뭐예요? 맞는 것 자, 같아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역시. 나눌 수 있어. 네,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면은 남편이 지방으로 떠난 이후에 아내는 시어머니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미용사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과 그리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궁금해하셨던 남편의 어머니가 이제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걸어놓으면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 남편이 양도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가등기를 걸어놓았던 사정은 혼인 파탄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일부 승소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주택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서 35%를 재산 분할로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또한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가정을 배려하지 않았고 폭행까지 행사하는 점 등이 인정이 돼서 일부 위자료 책임까지 남편에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여기에 있어서는 기여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여도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혼 소송에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혼한 이후에 홀로 생활을 하거나 특히 자녀까지 양육을 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 이제 헤어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재산 분할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러면 합의가 잘 될 텐데 이렇게 합의를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산 분할을 굉장히 자기의 기여도를 입증을 해서 재산 분할을 잘 받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재산 분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취득하거나 유지했던 그런 공동 재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금, 주식, 보험, 뭐 기타 나중에 연금과 퇴직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이제 기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 물론입니다. 그 기여도를 반영을 할 때 혼인 기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로만 이제 있었고 혼인 생활이 한 10년 정도 됐다 이러면 1심 판결에서 50%가량의 재산 분할이 인정해주는 판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를 연구한 논문에서도 전업주부의 그런 노동의 가치는 최소한 연봉 3천만 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주말에 해봤지만 3천만 원 이상일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참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그 비단 가사뿐만 아니라 육아 그리고 또 퇴근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끊임없이 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점 등 그 헌신을 고려해서 기여도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과관계 아까 증명하는 거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네, 그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남편이 하는 경우라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조나 가사 전담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계부를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사 전담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테크를 하거나 부업 같은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했다면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아는 제3자의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도 소송에서 도움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문서나 진술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그런 재산인 경우에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상속 재산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특유 재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혼인 과정 중에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동으로 취득한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면 아내가 막 명품을 사고 막 사치를 하고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가산을 탕진하게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이제 가정, 가사 살림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러면서 그 가정이 유지되는 데 기여를 해서 그 재산에 대한 뭐 세금을 내는 데에도 이바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쭉 쌓여서 혼인 기간이 10년 가까이 됐다. 그러면 50%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유재산이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보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특유재산? 네, 특유재산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혹은 이제 혼인 기간 중이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나 유증을 받아서 본인 혼자만의 재산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경우는 남편이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유재산이겠지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혼인 기간 이런 것도 많이 참작이 되겠네요. 중요하죠. 예. 자, 다음 사연 가죠. 자, 가족끼리 왜 이래? 두 번째는 이걸 시어머니가 청구했어요. 감이 안 잡히죠, 이건? 이걸 청구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 병원비? 보겠습니다. 병원비? 아우, 예, 아들 부양료. 아들 그렇죠. 부양료? 네. 아들 자, 어떤 사연인지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 며느리 역할은 장애인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아들은 팔불출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내가 제일 예쁘다며 아내 자랑을 늘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제 부모보다 아내를 더 위하는 게 조금 못마땅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 싸우고 잘 사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규락 씨, 눈 좀 떠봐. 나 좀 봐봐. 아가, 규락이 꼭 깨어날 거다. 너 보고 싶어서라도 꼭 깨어날 거야. 그렇겠죠, 어머니. 처음엔 며느리가 아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듯 하더니 1년이 지나자 병원을 찾는 며느리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됐는데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예, 아가, 어째 요즘 발길이 좀 뜸하다. 자주 좀 와라. 아휴, 어머니, 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깨어나지도 않은 사람 간호하느라 제 아까운 청춘 다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규락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규락이 아이고 불쌍한 규락이 너 아플 때 휴가까지 써가면서 병간을 했던 우리 규락이 아이고 규락이 아니니? 아이고 우리 규락이 불쌍한 규락이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머니, 아플 때 휴가 써서 병간호는 할 수 있죠. 근데 저랑은 다르잖아요. 이 사람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거랑은 완벽히 다른 얘기라고요. 이제 안 되겠어, 어머니. 그냥 제 인생 살게요. 좀 놔주세요, 좀. 아이고 규락아. 그렇게 아들을 떠난 며느리는 다신 돌아오지 않았고 전 5년 동안 늘어가는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벅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점점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져버린 며느리에게 아들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쁜 여자다. 네. 그러게요. 황규락 씨가 깨어났죠? 네. 아, 지금은 뭐, 예. 옆에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사건은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아들이요, 큰 수술을 받았지만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석에 계속 누워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결혼을 했던 며느리가 누워있는 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도를 보이지 않자 며느리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병간호에 소홀해졌고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신해서 병간호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병원비에 큰 부담을 느낀 어머니가요, 며느리를 상대로 자신이 지금껏 지출한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돌려달라는 이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둘은 부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남편을 돌보지도 않고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방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부는 아들이 다치기 한 몇 개월 전에 이미 별거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이 뒤늦게 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거였습니다. 네. 별거 중이었어도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엄연히 부부인데 그래요. 뭘 봐야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OX로 알아보죠. 그래요. 네. 별거 중이었어요. 네. 근데 부부 관계가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 여자는. 그렇죠. 글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해야지. 법적으로 이거. 부부잖아. 부부는 이게 이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쵸. 이건 쉬워. 유지가 되잖아. 맞아. 오야. 이건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이건 맞는 거야.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렇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요, 1심하고 2심하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어요. 네. 결국에는 어머니가 이제 본인의 아들을 돌보는 것이 1차적인 부양 의무인지 2차적인 부양 의무인지 아니면은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돌보는 것이 1차적인 의무인지 2차적인 의무인지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렸는데요. 네. 1심하고 2심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는 것도 부양이고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것도 부양이니 서로 간에 우선순위가 없다. 즉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가 잘 아들을 돌봐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거기서 더 나서서 부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에 대한 돈까지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정립되게 됐는데요.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배우자가 1차적인 부양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적 부양 의무자가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며느리가 결혼을 했으니 배우자를 1차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결국에 대법원에서는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 민법에서는 부양 의무자는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서 부양 의무자들끼리 어떻게 부양을 할 건지를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양 의무 순위가 좀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부부 간의 상호 부양 의무는 1차적인 부양 의무인데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을 받는 사람과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자 사이에 그 생활 수준이 공동생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양 의무를 말하고요. 이런 것을 1차적인 부양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적인 부양 의무는 이제 가족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성년인 자녀에게 직계 혈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우선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에 비춰봤을 때 충분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어떤 근로 같은 것을 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부양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2차적인 부양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서는 뭐 항상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양료는요, 청구를 해야 됩니다. 나를 부양해줘. 나한테 부양에 대한 비용을 줘. 라고 청구를 해야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것처럼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청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정 소송에서는 항상 부양료를 청구해서 그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아들을 돌봐주게 됐는데, 뭐 며느라가 너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 그 남편에 대한 부양료를 나한테 좀 다오. 라고 얘기했는데 안 줬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하게 되면 승소해서 부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는 아들의 부양료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건지.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양에서는 그 부양 의무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며느리가 본인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반면 또 시어머니는 약간의 재력이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부양료를 청구해도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본인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양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에서 생활 능력이 없는 그 부양 의무, 요것은 부모보다는 배우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치매에 걸린 아들을 돌보던 아버지가요. 아들과 별거하던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아들이요. 치매 판정을 결국에 받게 되는데요. 일찌감치 아들과 별거 중이던 이 며느리는 뭐 가끔씩 아들을 돌봐왔죠. 그러나 이 아들의 입원비와 진료비 등은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입원비니 진료비니 약값이니 모두 대게 되는 건데 이 부담이 늘어난 아버지가요. 며느리에게 자신이 그동안 아들에게 댄 이 비용을 부담해달라, 대신 달라라면서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미 좀 장기간 별거 중이었잖아요. 그래도 부양료 지급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네. 부양료는 그 현재 별거 중일 때는 물론이고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최근 판결 중에서 이제 부양료를 청구를 했는데 아내가 암투병 중인데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치료비도 들고 하니까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를 했고요. 이때 별거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부양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아들은 부양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소송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양료는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 의무가 있더라도 소송에서는 내 부양료를 다오라고 얘기를 해야 그랬음에도 안 주면 이제 인정되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내 부양료를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는 요구한 적이 없었으니까 부양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이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아내가 괘씸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아내가 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이 됐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그래도 아내가 부양료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은 치매가 걸려서 부양료를 달라고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마침 아내가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비록 과거의 부양료지만 아내가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시죠. 네, 가족 간의 재산 갈등. 세 번째, 남편의 이거를 정답이 나왔어. 남편의 요걸 비밀로 한 신우입니다. 살짝 유출이 돼서 바로 공개할게요. 사망 소식. 비밀로 했어요. 사망 소식을 비밀로 했어요? 신우가. 네. 자, 큰 누나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재용님이 하시고 아내 역할은 예인 씨가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사망한 역할이에요? 네, 그러네. 사망을 해가지고 가만히 하지 마세요. 남편은 제게 왼수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딴 살림을 차려 집에는 콧배기도 안 보였거든요. 남편은 제게 이혼해달라고 했지만 누구 좋으라고요? 전 절대 이혼만큼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무늬만 부부여도요. 애들 아빠로서의 의무는 다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 애들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저랑 애들 모르게 장례식을 다 치르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옳게 우리 규락이 자주 출연하네. 규락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 뭐라고? 그니까 대체 왜요? 아니 가는 길만큼은 좀 편안하게 가고 싶대. 올케라 애들 다 못 오게 했어. 아니 아무리 그 유언이 그렇다 해도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가족이랑 상의하고 장례 치러야지.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화장까지 해버려요? 게다가 우리 동의도 없이 뭐 장기 기증? 아니 규락이가 그렇게 우리 무시해도 유분수지. 형님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몰랐는데 장례식에 화장에 장기 기증까지 모두 뒤늦게 알게 되니 진짜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 듣게 됐습니다. 나 진짜 화가 나네. 형님, 그이가 형님한테 퇴직금
보험금 다 맡겼다면서요? 그걸 왜 형님이 맡아요? 아니 그게 규라이가 나한테 다 맡기고 갔다니까 유언이었어. 아니 아무리 그이가 그렇게 말했어도 형님이 말렸어야죠. 말렸지. 안 말리셨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가족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저랑 우리 애들이 법적으로 상속인이에요. 그 돈을 왜 형님이 가져요? 아 됐고 법대로 해요. 법대로. 아유 참, 난 법을 잘 몰랐어. 전 너무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저와 제 아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유언대로 했다는 건데. 아니, 참,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왜 아니, 그랬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싶기도 이제 한데. 유언을 들은 사람은 네. 신우니까. 맞아요. 그대로 해준 거고. 이게 진짜 유언이 그렇게 갔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에요? 네, 두 자녀를 낳고 살던 부부는요, 남편의 불륜으로 결국에는 떨어져 살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은요, 집을 나가서 아예 딴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되는데요. 남편은 떠났지만은 아내는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상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는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폐암에 걸린 남편이요, 이 자신의 큰 누나에게 자신의 장기는 기증을 한 뒤 화장을 해달라면서 네, 퇴직금과 보험금까지 맡기게 된 겁니다. 법적 부인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누나에게 친누나에게 그냥 전 재산을 다 맡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남편은 자신이 좀 가는 길에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까는 장례식장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누나는 동생의 유언에 따라서요. 이 동생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이 남편, 아내의 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요. 장례를 치른 뒤에 화장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뭐 그동안 연락이나 왕래가 없다 보니까 아내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한 것도 몰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계속 모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하지만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정말 끝까지 모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정말 분노를 한 겁니다. 네. 급기야 고인의 누나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몰래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게 했는데요. 네. 이에 누나 측은요, 단지 자신은 남동생 측의 유언에 따랐을 뿐이다 라면서 맞서게 된 겁니다. 자, 남편의 유언을 따른 신우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유언대로 네. 했으니까. 아, 유언대로 했는데 뭐. 맞아요. 그렇게 해달라는데. 따랐을 뿐인 고인의 소원은 들어줘야죠. 그럼. 네. 아니, 고인이 오면 세상 원한- 시끄럽고 복잡하다는데. 어떡하지? 고인이 오는 걸 못 봤는데 저. 아무튼 X. 자, 이거 어떻습니까? 안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뭐예요? 이거 해야 돼? 어떻게? 아니, 고인이 유언. 아니 이건 신우가 그럼 조금 네. 그렇죠. 예, 아무리 그 유언이 우리 아내하고 자녀들한테는 알리지 말라. 그리고 내 이제 유엔에 화장을 해달라라는 네.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사 주재자는 그 이제 아내하고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언대로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장례를 마쳐버린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돌아가신 분께서 이제 나름의 뜻이 있으셨겠지만 그 이후로 고인을 추모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은 결국에 남겨진 그 유족들의 몫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드시 유언을 따르시면 안 되고 일단은 자녀들, 아내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네.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네, 법원은 남편 본인이 신우이에게 우선 아내와 자식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을 참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우이는 아내에게 100만 원, 아이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동거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동거녀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른 완전 달라질 얘기였던 수 있죠. 거예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남편의 동거녀에게도 배상 책임을 혹시 물었나요? 네,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 고인이 돌아가신 것과 이제 관련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인 되신 분을 배우자가 있는데도 만나서 굉장히 이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입은 그 위자를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런 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m stressed, you got me feeling nauseous. I'm
그 왜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 옛날 그 고풍스러운 건물이라든지 네. 그 고가구라든지 멋지죠. 그런 거 보면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하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재용이 MC랑 호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가요. 옛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도 LP판이나 뭐 그런 턴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보면서 옛날 맞아요. 노래 듣는 거 네. 좋아한대요. 레트로. 네. 여기서 그나마 좀 젊은 분도 하나요? 네. 그거 구매해서? 저는 얼마 전에 방송이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에 이시연 씨가 네. 올드카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옛날 차. 저거는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드카도 왜 쿠바 같은 데 가보면 네. 네. 많아요. 이게 다 올드카. 멋있어. 맞아요. 미국의 올드카인데 윗도만은 차. 길을 엄청 길던데. 낭만적이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올드카 올드카 얘기할 좋아하시잖아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추억의 올드카 열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자동차를 사치품에서 준 공공재로 탈바꿈시켜준 바로 포드 모델 T입니다. 포드 T. 저게 19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올드카스럽잖아요. 이 포드 모델 T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자동차는 정말로 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8년 포드사가 이 모델 T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멋있다. 네. 그전엔 대량 생산 이거 어려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량 생산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생산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건데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아. 이때 이게 생겨서 이 포드 모델 T 생산에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진 건데요. 얼마나 낮아졌냐면 그 당시에 다른 제조사에서 팔던 자동차의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가격이 틀렸다고. 엄청 낮아졌네. 네. 엄청 큰 거죠. 정말 큰 가격 차이인데 이렇게 큰 가격 차이 때문에 포드 모델 T는 1927년 단종될 때까지 무려 1,500만 대가 팔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가격 차이 덕분에 엄청난 인기가 그렇죠. 국면인 거네요. 네. 자동차 대중화에 기여한 고조 할아버지 자동차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요즘 휴대폰 같아. 예전에 휴대폰 하나 100만 원 했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게 확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네.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 시작을 알려준 차가 포드 모델 T였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올드카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자동차예요? 네, 두 번째는 세계 최초의 미드십 슈퍼카, 바로 람보르기의 미우라 차량입니다. 미우라. 아시죠? 영화에서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미드십이란 이야기는요, 사실 배의 중앙부라는 뜻인데요. 엔진이 앞뒤 차축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서 불려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런 방식이요, 레이싱카에 적용이 됐었는데 미우라 차량이 나온 뒤에 상당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람보르기니 미우라 저런 차들이 이제 슈퍼카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됐던 차인데 그렇죠. 저 차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런 차들 나오는데요. 나하고 똑같이 길에 막혀서 서 있더라고. 그거 똑같아. 전체적인 공평하네요. 네. 사실 이 차가 1971년에 최대 출력을 385마력으로 높인 미우라가 출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레이싱카가 아닌 대중적인 카가 이런 속도로 낸다는 건 사실 이때 거의 처음이었고요. 게다가 역동적인 디자인, 보신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요. 네. 이 미우라라는 이름은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미우라. 네. 미라 이런 데서? 차를 미라로. 맞다. 미우라. 뭘까요? H가 안 나와.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바로 네. 투입니다. 네. 스페인. 네, 맞습니다. 이 투 중 최고의 종자, 이 수의 종자 중에 최고의 종자 이름을 바로 미우라라고 하는데요. 이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질주하는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화 이탈리안 잡에 나오는 추격 장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야겠다. 그러니까요. 봐야겠어요. 이탈리안 잡. 네. 막히면 서 있는 건 똑같지만 언제 한번 타보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고요. 네. 자, 이어서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올드카입니다. 세 번째도 궁금한데요? 네, 세 번째로 바로 국내 최초의 독자 모델 자동차죠. 포니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포니 포니. 자동차예요. 어렸을 때. 예.
당시 포니 CF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포니. 아유, 이거죠. 네. 아니, 저 차가 국민카 시대를 앞당긴 차고요. 맞아요. 저희 집도 첫 차가 저거였어요. 정말요? 저희 아버지가 저 포니를 사신 다음에 저거를 비 오면 비 안 맞추려고 커버를 씌워놓고 내지중지하시면서. 최고였죠. 그럼.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포니는 각종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서 나온 차입니다. 이후 40여 개국의 이 해외 시장에서요. 세계 인류 자동차들과 당당하게 겨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모델이 이렇게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경쟁을 했다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맞아요. 이제 포니가 국내 최초의 독자 모델이 사연이 된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 74년에 정부에서 자동차 공업 육상 계획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만의 이 모델이 하나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포니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포니 전까지만 해도 대형차가 많았어요. 근데 포니가 소형차 시대를 연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출시된 첫 해에 10,000대 이상이 팔려가면서 사실 그때는 중형차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포니가 길을 다니면서 이 소형차가 길을 다니게 된 이 첫 번째 사례라고 하고요. 76년부터 80년대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요. 이 포니가 다양한 형식을 갖춘 이 자동차로도 꽤나 유명해졌습니다. 포니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글쎄 이제 포니를 볼 수 없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포니는 단종이 됐지만요. 최근에 이 포니를 기반으로 한 콘셉트카가 나오면서요. 이 포니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드카의 매력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한데요. 네 번째 올드카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올드카는요. 국내 RV 시장의 확대에 포문을 연 차입니다. 바로 갤로퍼입니다. 갤로퍼. 야, 우리 이모가 타던 차. 추억의 자동차. 이 차에 두 식구 다 타가지고 막. 제 두 번째 차가 갤로퍼. 그래요? 자꾸 끼워 맞출래요? 이게 바로 RV 차량인데요. RV란 건 레저용 차량을 일컫습니다. 여기에는 미니밴이나 SUV가 들어가는데요. 1991년까지만 해도요. 사실 국내 RV 차량은 연간 한 2,500만 대로 전체 자동차 시장의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갤로퍼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RV 차량이 갤로퍼 혜성처럼 딱 등장해가지고 그쵸? 네, 맞아요. 이제 갤로퍼가 국내 첫 RV 차량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시의 RV 차량은 관공서나 군용으로 좀 많이 쓰였고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못했는데 이 갤로퍼가 출시가 되면서 일반인들이 RV 차량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CF 갤로퍼가 홈런을 주행하는 그 CF가 멋있죠. 아이, 그거 기억나요. 이거예요? 이거? 이건 것 네. 같아요. 이거 맞아요. 네. 뭔가 이제 험한 산길에서도 잘 달릴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했던 또 CF 같아요. 야, 인기 많았죠. 이 출시 첫 해에 3개월간 3,000대 이상이 팔렸고요. 이 광고 94년에는 누적 판매 10만 대, 97년에는 20만 대까지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때 저거 보고 남자는 갤로퍼야. 그래. 진짜 그랬어요. 저 차 끌고 막 달렸죠. 네, 정말 멋있는 차였는데 아쉽게도 2003년에 단종이 되게 됐습니다. 이거 아깝다. 근데 1세대, 이것도 뭐 이렇게 세대가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현재 6세대를 모여 있고 있는 G세대, G모델이라는 차량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추억의 차량인데요. 국내 최초 대형차의 전륜구동 방식을 적용한 차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 고급차라는 것은요, 이제 뒷바퀴 굴림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혁신적으로 이때부터 앞바퀴 굴림의 이 최초 자동차가 탄생을 했는데 바로 보시는 이 G모델 1세대 자동차입니다. 이게 뭐 3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직접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거 끔찍하고 진짜 부의 상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직접 보고 싶은 분들 꽤나 많으실 텐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0월 27일부터요, 11월 8일까지 사실 헤리티지 위크를 맞아서 이러한 올드카들을 직접 시승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 헤리티지 워크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기도하시고요. 또 11월 13일 날 헤리티지 라이브 토크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드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한번 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 저기 가면 예전에 그런 추억들도 떠오르고 맞아요. 막 그러겠어요. 차 타야 되는데 비 맞을까 봐 이렇게 씌워놓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올드카를 보니까 그 예전에 그 포니 타고 우리 5 식구가 다 같이 어디 여행 가던 그런 때가 막 생각나요. 어머니, 아버지 그때 건강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옛날이 좀 떠오르고 그러면서 또 추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따뜻한 월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